우리 시각으로 오늘 밤 10시에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이후 두 번째 부양책을 내놓습니다. 1.9조 달러 규모였던 첫 번째 부양책보다 더 큰 3조 달러 규모의 메가톤급 인프라 패키지를 내놓을 것으로 예고돼 있죠. 벌써부터 전 세계 관련주들이 들썩이는 모습입니다. 미국은 물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국내 증시에는 이미 그 기대감이 반영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두 번째 부양책 내용과 함께 경제와 증시 전반에 미치는 영향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여대 김세환 교수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조 바이든 행정부 2차 재정 부양책 일부가 공개됐습니다. 규모는 3조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3,400조 원, 막대한 규모입니다. 인프라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인프라 투자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하는데 일단 전반적인 내용을 좀 특징을 소개해 주시죠. 네, 바이든 정부의 경기 부양책이 정말로 거침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달 1조 9천억 달러 규모의 그 경기 부양책이 발표가 되었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3조 달러 규모의 경기 부양책이 추가가 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미국 GDP의 약 22% 규모의 부양책이 시행이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3조 달러 규모의 경기 부양책은 주로 물리적 그리고 사회적 인프라 구축에 투자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한 대로 친환경 사업과 그리고 교육, 보건 등 그 IT 등에 집중된 투자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3조 달러 경기 부양책은 첫 번째 1조 9천억 달러랑 좀 성격이 다른 게 1차 부양책에서는 주로 우리나라 재난지원금과 같이 피해 기업과 피해 가정에 대한 현금 지원에 집중되었었습니다. 네. 1.9조 달러 앞선 부양책보다 의회 통과가 좀 더 빠르게 진행될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더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그 공화당 1조 9천억 달러의 이전 1차 경기 부양책이 통과가 될 때는 공화당이 상당히 반대하였습니다. 네. 공화당이 기본적으로 경기 부양책에는 찬성을 하지만 경기 부양책을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정부 빚을 늘리는 데는 상당히 민감합니다. 네. 따라서 지난달 1조 9천억 달러의 경기 부양책이 통과될 때 공화당 하원 의원 211명 전원이 반대표를 행사하기도 했는데요. 네. 그런 이유에서 이번 바이든 정부는 두 단계에 걸쳐서 이번 3조 달러 경기 부양책을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1차 단계에서는 공화당 의원들이 대부분 찬성하는 그 지역 개발 사업, 즉 네. 사회적인 인프라 구축 이전에 지방 도로나 항만 그리고 전기차 충전소 등을 투자를 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단계로 의료와 교육 그리고 IT에 대한 사회적 인프라 투자를 시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방법이 사실 1930년대 루즈벨트 대통령이 공화당 의원들이 뉴딜 경기 부양책에 하도 반대를 하니까 네. 지역 의원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공화당 의원들의 지역의 모든 고속도로를 연결하는 대규모 토목 사업을 통해서 설득한 적이 있는데요. 네. 비슷한 방법을 취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부양책도 부양책이지만 부양책과 함께 같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게 증세안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 증세가 어떤 식으로 바이든 행정부에서 윤곽이 잡혀서 발표가 될지 이 부분에 더 관심을 갖는 그런 분위기도 감지가 됩니다. 맞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세금 올리는 문제는 이 경제적인 효과를 넘어서 정치적으로 커다란 이슈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 정부가 증세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언급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첫 번째 1조 9천억 달러의 경기 부양책과 이번에 3조 달러의 경기 부양책을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부채 증가로만은 안 되고 반드시 증세가 이루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에 35%에서 21%로 낮춘 법인세 최고세율을 다시 28%로 올리기로 확정을 하였고요. 네. 결국 바이든 대통령 임기 내에 이전의 35% 수준으로 올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고소득자와 법인세 그리고 상속세 등에 대한 세율을 높이고 기업의 조세 특례 조치를 축소해서 세원을 더 마련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증세안도 의회의 벽을 넘어야 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증세라는 게 뭐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공화당의 벽을 넘을 수 있을까라는 것도 의문이고 민주당 내에서도 지금 시점에서의 증세는 반대한다는 기류도
포착되고 있어서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우리나라도 지금 정부 부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서 증세 논의가 활발하지만 미국에서 증세는 우리나라보다 어렵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의 저소득층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부자들한테 세금을 더 걷어서 저소득층을 도와주면 어떻겠냐고 질문을 하면은 대부분의 미국 저소득층은 이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이 미국의 증세에 대한 시민의 감정을 알 수가 있는데요. 따라서 바이든 정부도 이 문제를 알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럽게 단계적으로 증세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트럼프 정부 때 부자 중심으로 감세를 해준 부분을 원상 회복시키고 부유층을 중심으로 10년간 약 2조 5천억 달러 정도 증세를 해서 이번 경기 부양안에 재원으로 마련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민주당 내에서 반대가 심하기 때문에 내년 2022년이죠. 11월 중간선거 이전에 증세안을 통과시키지 못하면 거의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자, 주제를 좀 전환을 해볼까요? 지금 1조 9천억 달러 경기부양책 이어 3조 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책까지 나올 예정이고, 최근 들어서 미국 경제수장들이 미국의 경제에 대해서 자신감을 피력하고 있단 말이죠. 예를 들면 제니 옐런 재무장관은 내년에 완전고용 달성 가능할 것이다. 뭐 이런 식의 강력한 메시지까지도 내놓기도 했습니다. 미국 경제 회복 기대감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미국의 경제 회복이 굉장히 빨리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첫 번째로 그 이유가 미국 인구의 3분의 1 이상 지금 백신을 접종자가 증가를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 바이든 행정부가 너무 적극적인 이 경기 부양책을 펴고 있기 때문에 경제 성장률이 6% 이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연준이 지난번 회의를 마치고 이전에 4.2% 올해 미국 경제 성장률을 6.5%로 대폭 상향 조정해서 예측을 변화시켰습니다. 또 대부분의 국제 기구들도 이 미국 경제 성장이 올해 6.5% 정도는 하리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올해 중국의 목표 성장률이 6%인데요. 미국이 6.5% 이상 성장을 하면 거의 50년 만에 미국 성장률이 중국을 앞서게 되고, 네. 그리고 미국의 실업률이 3%대로 낮아지는 소위 완전 고용을 달성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미 연준이 최근에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어느 정도의 물가 상승률을 용인하겠다라는 의장이 발언을 했었죠. 이게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촉발시키는 촉매제가 되기도 했고 국채금리 상승의 원인이 되기도 했죠. 그런데 미국이 기축통화를 갖고 있기 때문에 미국 연준의 이런 물가 상승을 용인하는 이런 정책, 결국에는 신흥국들, 우리나라까지 포함해서요, 연쇄적으로 나비 효과를 일으키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게 참 우리가 그 연준이 전 세계 중앙은행의 중앙은행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미국의 연준은 미국 경제 상황이 좋을 때는 이 신흥국을 고려한 정책 결정을 합니다. 하지만 미국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을 때는 지극히 자국 중심적인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네.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면서 신흥국들, 특히 외환 보유고가 부족한 신흥국들도 이 외화 유출을 막기 위해서 이자율을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특히 그 인도나 중국 그리고 러시아와 같은 외환이 풍부하지 않는 30여 개 신흥국에서는 2월부터 매일 3억 달러 정도 이들 나라의 주식과 채권 시장에서 돈이 빠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 신흥국들은 경기가 아직 회복되지도 않았는데 이자율을 올려야 되는 거의 최악의 상황에 마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외환 보유고가 4,500억 달러나 돼서 이들과는 다르지만 이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항상 이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금리 인상을 염두에 두고 리스크 관리를 하셔야겠습니다. 어쨌든 전반적으로 인플레 우려가 확산되고 금리도 오르고 이렇게 되면 우리 경제만 본다면 전반적인 기업들도 조달 금리가 올라가게 되고 맞습니다. 원자재 가격, 각종 비용들 올라가게 된다면 결국 가격 압박으로 이어지는 이런 식의 연쇄적인 효과가 맞습니다. 영향이 이어지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최악의 경우는 말씀하신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물가 가격이 오르고 또 인플레가 오르고 금리는 자동으로 오르기 때문에 경기는 좋아지지 않고 인플레이션이 오르는 최악의 상황이 전개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에 선제적으로 정부랑 중앙은행이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자, 일단은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3조 달러 규모 부양책 발표를 앞두고 있는 임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오늘 증시에서도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 뭐 건설주라든지 관련 수혜주들이 계속해서 거론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지금 바이든 정부가 워낙 강력한 경기 부양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이게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주식시장에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플레이션 증가로 인해서 금리 인상을 해서 주식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 정부의 부양책이 결국 기업의 물건을 더 사주는 행위니까 기업의 이익이 증가하고 매출이 증가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이 기업의 매출이 올라가고 이익이 증가하는 효과가 더 큰 것 같은데요. 특히 바이든 정부의 경기 부양책으로 인해서 인프라 구축주와 친환경 사업주가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건설과 기계, 철강과 친환경 에너지 시설과 IT 시설 확장 관련주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화여대 김세환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